그 기법은 바로 이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목소리 너무 씩씩하고, 예, 여러분 모두 굉장히 외향인이고 강하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인들의 80%가 사실은 내향인 성향이 다 있대요. 우리가 밖에서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외향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속으로는 내향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향인의 속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이 영화의 한 장면 익숙하시죠? 예. 우리 한국에서 유난히 인기가 많은 변신 로봇 영화요. 평소에는 자동차의 모습으로 가만히 있다가 지구가 위험에 처하면은 짠 하고 변신을 착착착착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외계 생명체와 마구 싸워서 지구를 지켜내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변신 모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나는 자동차로 있는 모습이 내 본 모습인가? 아니면 로봇으로 변신해 있는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일까? 저는 전형적인 내향인이에요. 내향인들도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0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0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스펙트럼 안에 아주 자잘한 그런 그라데이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쪽 끝에 아주 극단적인 쪽에 속해 있는 그런 내향인이에요. 근데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영락없는 자동차인 거예요. 그냥 주유도 하고 자동차의 모습으로 조용히 주유도 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본 모습으로 그냥 쭉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주차한 상태에서 그냥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저의 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짜잔 하고 변신을 해서 로봇의 모습으로 본연의 의무를 감당을 합니다. 내 본 모습이 그거인 것과 특수한 그 어떤 의무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을 발현을 시키려면은 저는 전투 로봇 모습으로 변하긴 해야 해요. 하지만 항상 그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늘 들거든요. 그건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고요. 금세 방전될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도 저는 변신 로봇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 지금 엄청 놀리고 있거든요, 안에서. 네, 막 윙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인데 종일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변신 모드로 있는 저의 모습이 앞으로 저의 삶의 정체성을 규정을 할 테고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아, 남인숙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돌아봤을 때 저는 제가 변신해 있는 상태에서의 모습으로 저를 규정할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집에서 혼자 있는 게 가장 좋은 사람이기는 합니다. 지금도 행복하기는 하지만. 자, 이게 내향인의 정의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내향인에 대한 오해도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뒤에 있는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요, 우리가 굉장히 외향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퀸이라는 락그룹이 있죠. 예, 이 그룹에서도 가장 튀는 사람, 예, 프레디 머큐리. 과거에 모든 가수들은 이렇게 서서 노래만 불렀습니다. 앞에 나와서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가수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삼엄했던 시대에 마이크 스탠드를 뽑아 들고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실은 어마어마한 내향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대 뒤로만 내려가면 굉장히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다고 해요. 자, 여기 또 한 명의 관종이 있습니다. 60년대에 예술계를 풍미했던 앤디 워홀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이 사람하고 만난 적이 절대 없을 거예요. 그죠? 예, 6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 절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어떤 영화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60년대로 돌아간 설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난 게 나왔는데 은발 가발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 하나로 저 사람은 앤디 워홀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정도였어요. 아주 신기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아주 많이 끌어모았어요.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연예인들과도 신기한 일을 많이 벌여서 굉장히 많은 그런 주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남긴 그런 유명한 말이라고 해서 돌리는 게 있어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당신이 똥을 싸도 사람들은 박수를 쳐줄 것이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네. 이 말을 이 앤디 워홀이 했다고 말이 돌았는데 아니래요, 실은. 근데 이 말을 모든 사람이 믿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세를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 어땠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다락방에서 혼자 그림만 그리고 친구를 거의 안 만나고 살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유명해지고 나서도 사실은 사람들과 그렇게 많은 교류를 폭넓게 하진 않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리고 이 튀는 은발 가발과 선글라스, 이걸 왜 했냐면은 이 모습 뒤에 진짜 모습을 숨긴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향인인 사람이 본인의 꿈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고 유명해졌어요. 이런 사람들의 비결은 대체 뭘까요? 그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자, 사회성 버튼.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원래 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 의식 안에, 우리 자아 안에는 항상 두 가지 모습이 공존을 해요. 외향적인 자아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내향적인 자아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내향적인 모습이 더 지분이 큰 사람이에요, 안쪽에. 그런데 상황이 필요할 때 외향인인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버튼을 켰을 때. 보통 내향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어울릴 때 좀 활발한 모습을 당연히 보이잖아요. 근데 내향인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사는 게 뭘까?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닌데 인생이란 왜 이렇게 고달픈 걸까? 왜 내가 아닌 나를 나는 연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분명히 사회적인 모습도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라서.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페르소나라는 말을 했어요. 그 페르소나라는 말은 그냥 가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우리가 자아를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그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성 버튼을 켜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을 불러내서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그 한계는 알아야 돼요. 외향인은 이 버튼을 끈 상태가 그냥 원래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버튼을 켠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방전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그 상황을 끝내고 보금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내향인인 사람들 조금 좀 소심하거나 조용한 모습을 보이면 어른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성격 좀 고쳐. 왜 그렇게 숫기도 없고 외향적이지를 못하니? 그렇게 사회성이 떨어져서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못 고쳐요, 여러분. 못 고칩니다. 예. 여러분, 자, 얼굴이 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 얼굴 좀 고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본인이 알아서 고칠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왜 유독 내향적인 성격만 고치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이건 그게 중요해요. 유전적으로 우리는 타고난다. 그걸 아는 게 먼저 중요한데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내향인은 신체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사실 내향적인 성격이 돼요. 우리 육체하고 정신하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그런 자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쉽게 피로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 타고 나서 사람을 만나는 게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밖에서 소음이 마구마구 들리잖아요. 굉장히 피로하죠. 그런데 그건 무시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자극이기 때문에 그냥 귀를 막거나
어느 정도 정신을 놓고 무시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 자극이에요. 하지만 맞은편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극은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사람이 나한테 걸어오는 말과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저한테 들어오죠. 그런데 그것만 듣고 제가 꿀꺽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얘기 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적당히 리액션도 해줘야 돼요. 지금 저한테 리액션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지금 쌍방향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오고 있고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인간이 어마어마한 자극 요인이라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보통 왜 너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도파민 수용체가 달라요. 도파민이라는 거는 쾌락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막 뭔가 즐거울 때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그게 도파민이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놀이공원에서 막 그 재미있는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놀이기구를 탈 때도 이게 나오고요. 초콜릿 같은 거 그런 거 먹을 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아주 뭐 재미있는 그런 영화나 그런 자극적인 걸 봤을 때도 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우리 누구나 이 호르몬 나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마냥.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극, 쾌락 호르몬이 너무 세게 나오면은 내향인들은 피로하고 이런 종류의 쾌락을 그렇게 오랫동안 즐기지를 못해요. 반면에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쾌락 호르몬이기는 한데요. 침대에서 그냥 일어나지 않고 그냥 휴대폰에서 그냥 웹툰이나 보면서 편안하다, 너무 좋다. 그냥 이게 사는 거지. 뭐 그냥 행복이 별건가? 이런 느낌일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나오는 게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런데 외향인인 사람들은 놀이기구에서 짜릿짜릿하게 나오는 그런 종류의 쾌락. 이걸 더 수용체가 많기 때문에 그걸 더 즐기고요. 내향인들은 침대에서 좋다 하는 그런 종류의 쾌락에 대한 수용체가 더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향인과 내향인이 서로를 별종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더 우월하고 그리고 더 낮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 내향인들은요. 쉴 때조차도 뇌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한 20년 전쯤에 fMRI라는 뇌 단층 촬영 기법이 새로 개발이 됐어요. 이게 MRI를 찍는 건데 기법만 새로 이렇게 개발이 된 거거든요. 뇌가 움직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이 덕분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이완하고 있을 때 잠자기 직전에 그 평화로운 상태조차도 뇌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불 들어와 있어요. 뇌에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완전히 100%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뭔가 실수를 크게 안 하는 경향은 있어요. 정신을 늘 어느 정도는 차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머리를 내려놓고서 생각 없는 말을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향적인 사람 보고 조금 더 신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이런 특성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색깔의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저쪽 끝에 있는 부분은 분명히 빨강이에요. 누가 봐도 빨강. 그런데 가운데 즈음으로 가면은 이게 빨강인지 노랑인지 초록인지 모르는 그런 색깔 지점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섞어 들어가면서.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저 한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조금 얌전한 외향인인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듣기도 하고 저 사람은 조금 활발한 내향인인 것 같아. 이런 평가도 들어요. 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걸 나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내 안에 내향성의 그 지분이 조금 높을까? 아니면 외향성의 지분이 조금 높을까라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내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많은 그런 관찰을 통해서 삶이 어떤 식으로 갈려지나를 봤어요. 내향인과 외향인의 삶에 대해서. 근데 내향인은요, 상대편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아주 친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일정한 리액션을 보장받는 관계, 그런 사람들 앞에서만 수다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향인들은.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냥 입을 다무는 게 차라리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나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외향인들이 바로바로 사이다 발언을 해요. 그런 경우도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런 성품의 경우에는 일이 더 커져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상대편의 기분을 상하거나 그래서 대가를 크게 받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앞에서는 사이다인데 그 이후에 더 상처를 많이 받을 만한 상황이 들이닥쳐서 그걸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향인은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거나 조금 마음이 상하는 그 역치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향인들은 좀 신경계가 상대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그 역치가 좀 더 높아요. 상처를 안 받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도 어떤 강도가 올라가면 상처를 분명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향인이나 외향인이나 더 어떤 삶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힘들구나. 그 사람들이 불러들이는 상황은요, 또 우리 내향인들이 나라면 저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상황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사이다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구마면 고구마인 대로 조금씩 그냥 조금씩 열심히 씹어서 삼키세요. 체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외향인들은 훨씬 더 삶이 편하고 무조건 일사천리로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걸 제가 살펴봤더니요, 보통 어떤 집단에 잘 어울리려면은요, 어울리면서 이 사람이 튄다, 좀 눈에 띄는 행동을 한다, 이러려면은 리듬을 잘 타야 돼요. 그 집단 내에서의 통하는 정서의 맥락을 잘 파악을 하고 줄타기를 잘하면서 농담도 하고 목소리를 내야만 그 사람이 인기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큰 사람인데 눈치가 없어버린다,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도래를 합니다. 외향인의 특징이 예민함이 덜하기 때문에 그 눈치가 좀 없어요. 그래서요, 내향인이 사회화가 되는 과정은 외향인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사회성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외향인의 사회화는 그 반대로 진행이 돼요. 다 열려 있는데 내향인을 닮아가는 쪽으로 조금 더 조심하고 나를 닫는 쪽으로 사회화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반대편에서 가운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반드시 외향인을 우리가 부러워하기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힘들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내성적인 사람들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면 될까? 제 신조입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그냥 간다. 내향인의 특성만 따지면은요, 아무 데도 가기가 싫어요. 웬만하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적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 가고 싶은 때는 그냥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갈등이 될 때는 거기 갔을 때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걸 보고서 그냥 갈등을 하면서 저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요, 내향인의 단점은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00이라는 체력을 가졌을 때 외향인들은 100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내향인들은 60 정도밖에 가진 걸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체력이 줄어들어 버리면 사회성도 떨어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이 너무 잘 드러나더라고요. 항상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작은 것이라도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 이거 몸에 배야 돼요. 외향인들이 내향인에 비해서 아주 유리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행동과 시작을 잘해요. 이 사람들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움직이면은 100번 움직이다 보면은 헛발질 하나 얻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향인들은 생각만 하고 안 움직이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냥 그래서 일단 하자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장착시켜 놓고 있으면은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성 버튼을 켜는 연습을 합니다. 내 안에 버튼이 있어. 킨다, 끈다 하는 걸 의식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이 버튼이 너무너무 뻑뻑합니다. 안 켜져요. 예. 하지만 어느 순간 훈련이 되면요, 이게 오토매틱이 됩니다. 자동 버튼이 돼서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뿅 하고 켜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성향 그대로도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같이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향성을 장점으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용기를 얻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혹시 작가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어떤 것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시대에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직업을 가지면 그 일을 평생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계속 진로를 찾아서 헤맨 거예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경험과 아르바이트와 이런 걸 거쳐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회사에서 사고 치면 안 되는 그런 사무직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글쓰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아르바이트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연극 대본을 쓰게 돼요. 아직도 저는 액수를 기억을 하는데 20만 원을 받고 연극 대본을 써줬어요. 무대 위에서 연기를 제가 쓴 대사로 하는 거를 보는 순간 뭔가 쿵 하고 와닿았어요. 아, 대본을 쓰고 싶다. 그래서 드라마 작가나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래, 그냥 입에 풀칠만 하자. 그냥 굶어 죽지만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시나리오 작가로서 몇 년간 살게 되고요. 그 시나리오를 여러 편을 썼는데 그것이 영화화가 되지 못했어요. 투자를 받는데 실패해서.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썩히는 게 아까워서 소설로 바꾸게 된 건데, 그게 어쩌다가 제가 출판계에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됐고, 거기서 글을 쓰다가 베스트셀러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격가지 길에서 자꾸만 제 진짜 길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잘하는 일로 밥을 먹고 살고 싶다라는 소박한 그런 목표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그 사회성 버튼을 누른 연습을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의 예시가 좀 뭔지 알 수 있으면은. 저는 시작을 일단 리액션에서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은 보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따라하면서 정말 굉장했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하군요. 뭔가 리액션이 필요해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분위기에 어느 정도 내가 동화가 된 거를 느끼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럴 때 한두 마디씩 끼어들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점점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마디 용기 내서 던진 말이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갑분싸라고 들어보셨죠? 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싸해진다라는 것처럼 나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됐어. 이런 걸 경험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자꾸만 그런 상황을 만들다 보면 분명히 익숙해져요. 저도 20대 때 처음 사회성 버튼을 눌렀던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느꼈던 그 부끄러운 기억이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자다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러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사회성 버튼을 잘 눌러서 그냥 자유자재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적재적소에 이야기도 하고 잘 끼어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너무 오래되면은 또 방전되죠. 자꾸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가뿐싸가 되면 어때? 예, 조금 더 뻔뻔해지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를 그렇게 안 잊고 이러지 않아요, 남들은. 예, 그 사람이 조금 어색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익숙해진 모습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젊은 청년분들을 만날 때 절대로 하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너는 꿈이 뭐니?
절대로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만큼이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꿈 대신 이 단어를 제안을 해요. 컨셉.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목표 지점, 그걸 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제를 스스로 정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삶의 자세를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게 잡아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같은 가치관으로 같은 태도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늘 선택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컨셉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8회 장병경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특강 지식인에서 2019년을 빛낼 명강사를 찾습니다. 군복무라는 값진 경험을 통해 한층 성장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강연 주제는 나의 군복무 이야기로,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병사,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대위에게 있고, 응모 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장병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